저희는 지금 조선시대의 전궁인 경복궁의 광화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그 광화문이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이 경복궁은 한양의 주산격인 백악을 기준으로 백악 앞에 네모나게 자리한 그러한 궁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궁궐을 배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배산 임수와 같은 그러한 지형을 따서 백악 앞쪽에 경복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복궁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동편에 해당하는 곳에 종묘, 그리고 서편으로는 사직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 앞쪽으로 관청을 두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흔히 육조거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화문 앞쪽에 펼쳐져 있는 육조거리의 모습,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육조의 관청들이 현재 다시 발굴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실제 지금 육조거리에 시간대별로 퇴적되어 있었던 관청의 흔적들을 발굴하는 그러한 현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태조 때 만들어졌던 이 거리, 그리고 태종 때 완성되었던 육조거리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부 폐허로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서서 다시 서서히 육조 관청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종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조선 전기에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도로면을 기준으로 땅을 파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한 건물의 기초들은 아마도 고종대 그 건물들의 기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17세기, 그리고 임진왜란 이전, 그리고 제일 이르게는 태조 때 또는 태종 때의 그러한 그 관청들의 건물 기초들이 차례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광화문과 그리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육조거리의 역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뒤로 펼쳐진 저 넓은 길이 광화문 앞에 있었던 육조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을 광화문 광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광화문을 기준으로 그 동편에는 의정부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터로 되어 있고, 이미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해서 의정부 건물들의 그러한 배치를 확인했고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한 그러한 상태인데요. 당분간은 발굴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유적 현장 전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이 지금 정부 종합청사 건물로 있는 곳인데, 이곳이 무예 최고기구인 삼군부가 있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광화문 앞에는 월대라고 하는 단이 펼쳐져 있는데, 실제로 이 사직로를 포함한 52m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은 그러한 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문화재청에서는 이 월대까지 발굴을 해서 가급적 복원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을 들어서서 웅장한 경복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경복궁은 조선의 태조 임금 때 처음 만들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전부 불이 나서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종 임금 때 복원이 될 때까지 270여 년간은 폐허로 있던 그런 궁궐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은 고종대에 중건한 경복궁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광화문을 시작으로 경복궁은 남북으로 중심축을 따라서 정전인 근정전, 그리고 편전인 사정전, 그리고 침전,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들이 배치가 되고 동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주요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장방형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복궁을 기준으로 볼 때는 왼편으로 종묘, 오른편으로 사직을 만든 것이 실제로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궁궐과 종묘 사직의 배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조선의 가장 중요한 한양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직단에 와 있습니다. 한양의 도읍을 정하고 태조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곳에 사직단을 만들고, 그리고 동편으로 종묘를 만들어서 경복궁의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배치했던 일입니다. 사직이라고 하는 말은 토지신을 뜻하는 사, 그리고 곡식을 뜻하는 직, 두 개를 합쳐서 사직이라고 한 것이고,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단을 우리가 흔히 사직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그 먹거리가 바로 이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이죠. 그래서 어떤 민생 차원에서 오히려 종묘보다도 더 먼저 사직단을 만든 것이고,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그 사직대제라고 하는 이곳 사직단에서 올리는 제례가 종묘 제례보다 격이 높았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시했던 그러한 시설입니다. 1911년에는 일제는 사직대제를 없애버리고, 그 이듬해 1912년에는 이 사직단의 땅 전체를 조선 총독부 소유의 땅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에 이 일대 전체를 사직공원화하여 신성성을 격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일제 때 그렇게 공원화된 사직단은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실제 조선시대에 기능했던 사직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주변으로 뭐 종로구의 어린이 도서관이나 종로도서관, 이런 것들도 다 그 당시에 들어온 것이고, 심지어 이곳에는 수영장도 만들어집니다. 사직단은 실제로 이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중으로 둘러싸인 담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쪽 담 안에는 동쪽에 사단, 그리고 서쪽에 직단, 두 개의 단을 두는 구조입니다. 지금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7.5m가 조금 넘고 1m가 조금 안 되는 그러한 네모난 정방형의 단 두 개가 있고, 원래 그 위에는 그 오방색을 뜻하는 5가지 흙을 덮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황토색으로 덮여 있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 두 개의 단을 감싸는 담장을 우리가 유라고 하고, 그 유에는 사방에 지금 보이는 그 홍살문과 같은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외곽 담장에도 역시 사방에 홍살문을 두게 되는데, 사직단은 땅을 뜻하는 음의 신이기 때문에 북쪽에다가 신문을 만들되 북쪽에는 3개의 홍살문을 두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시원한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한양 도심을 가로지르는, 어떻게 보면 한양을 가장 정말 한양답게 만든 개천이죠. 청계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원래 청계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그냥 그 개천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것인데,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을 열다, 천을 파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쯤 가서 청계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건데, 이 청계천의 시작점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경복궁의 뒷산인 백악산 또는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이 경복궁 좌우로, 또 경복궁 동쪽의 삼청동천, 이러한 개울들이 이 경복궁 앞에서 만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동아일보
있는 이 지점부터 해서 동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흘러가는 개울이 한양도성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인데 동대문 바로 밑에 이 청계천에 물이 빠져나가는 5칸짜리 수문이 있습니다. 그 오간 수문이라고 하는데 그 오간 수문을 통해서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게 왕십리 쪽을 지나서 중랑천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 중랑천이 한강으로 합류를 해서 이제 서해로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정릉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 태조의 두 번째 부인인 괴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릉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 신덕왕후 강씨는 태조의 뒤를 이어서 세자를 책봉하는 과정에 위에 그 장성한 첫 번째 부인에게 난 5 왕자들을 다 제쳐두고 본인이 낳았던 2 왕자 중에 가장 막내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5 왕자 중에 가장 정치적인 그런 야욕이 있었던 태종 이방원은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 신덕왕후 괴비 강씨의 계략이고 그 배후에 삼봉 정도전이 있다라고 해서 1398년에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 삼봉과 그 세자였던 방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된 다음에는 바로 이 사대문 안에 이 능이 있다는 것이 원래 규범에도 맞지 않다라는 그런 명분을 들어서 그 능을 파헤치고 그 능에 썼던 성물들을 가져다가 광통교를 만드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 다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밟고 다니도록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교에 가서 보시면 그 다리 아래에 이 구름무늬나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바로 신덕왕후 강씨의 능 정릉을 장식했던 그러한 돌들입니다. 오늘날 수도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이 조선시대 한양에는 바로 이 청계천이 있어서 한양을 가장 한양답게 만든 그러한 개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는 전부 복개가 됩니다. 다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는 복개된 청계천을 다시 열어서 하천으로 재탄생시킴으로 해서 지금은 서울 시민들이 아주 즐겨 찾는 그러한 도심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양 정도와 도시 건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의 신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그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어떠한 이유에서 한양의 도읍을 정했고 그리고 한양이란 도시를 어떠한 원리와 원칙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는지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 전반에 대한 그러한 그 이해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문헌 기록을 가지고 역사를 전공하는 그러한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땅 속에 묻혀 있는 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우리는 뭐 그런 걸 이제 고고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밝히는 그러한 그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한양이라고 하는 도성을 가지고 이러한 강의를 함께 하게 된 그러한 인연들이 좀 있는데요. 제 전공은 원래는 이제 서울에 처음 자리했던 그 백제라고 하는 나라 500년 도읍지 백제의 그 위례성 지금은 이제 서울의 송파구에 있는 풍납토성이라고 알려진 그곳인데요.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을 직접 그 위례성을 발굴을 했고 또한 서울에 자리한 또 다른 왕조 조선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신인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에 대해서도 경복궁의 광화문 그리고 한양도성의 정문격인 숭례문 등을 직접 발굴하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제 도성과 한양의 도성을 지금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의 구조 그리고 한양이라고 하는 도성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학적으로 이 도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양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지은 책 가운데 한양도성 서울을 흐르다 라는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양도성은 10년 전부터 지금 서울시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지금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외곽의 어떤 방어성 같은 성벽인데요. 서울에 있는 이러한 방어 성벽이 사실 조선시대 600년 도읍했던 조선시대의 그 수도의 방어성으로 현재 서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수도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유산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러한 유산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는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한양도성에 대한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궐에 대한 그러한 그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몸담았던 창덕궁의 그러한 역사와 문화 이런 내용을 담은 창덕궁 왕의 마음을 훔치다 라는 책도 조선시대 궁궐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다 싶어서 오늘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 한양이라고 하는 곳이 왜 이 조선의 도읍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조선의 도읍으로 결정된 다음에는 어떠한 원칙으로 도시가 설계되었나 이걸 살펴보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다행히도 그 당시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무릇 가장 이상적인 도성을 설계하는 데에 대한 매뉴얼과도 같은 그러한 교범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례라고 하는 책이 되겠는데요. 주례라는 책은 주나라의 예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주나라는 중국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유교 이념을 구현한 국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춘추 전국시대 그 직전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뤘던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예법을 기록한 이 책에는 가장 이상적인 유교의 통치 이념과 그 부분 안에는 한 나라를 건설했을 때 어떻게 도시를 건설하고 설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주례라는 책은 6권의 분야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천관부터 지관 그리고 사계절을 뜻하는 춘하 추동에 이 6개 챕터로 나눠진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천관편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일반에 대한 얘기를 기술하고 있고요. 지관부터 해서 분야를 세분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은 교육, 춘관은 사회 종교제도, 그리고 하관은 군사, 추관은 법무, 그리고 동관편이 바로 나라를 만들고 도성을 건설하는 그러한 원리를 적고 있는 책입니다. 동관편의 내용은 주로 인구, 영토, 농업, 토목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동관편이 유실되게 됩니다. 이 없어진 동관편을 대신한 그러한 책이 바로 그 고공기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고공기라고 하는 책이 제나라에서 동관의 내용을 그대로 본떠서 쓴 책이다라고 알려지면서
다행히 유실된 동간편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고공기라고 하는 체계는 바로 이 도성을 건설할 때 가장 이상적인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도성을 건설할 때는 무릇 네모나게 도시를 구획하라. 네모나게 일단 터를 닦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네모난 터에는 가운데에 네모난 궁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궐을 둘러싸는 성벽을 쌓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 그것을 우리는 궁궐을 둘러싼 성이다. 그래서 궁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 앞쪽에는 바로 임금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았을 것을 가정해서 임금이 봤을 때 왼쪽,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 동편에 해당하는 곳에 종묘를 두고 오른쪽, 임금의 오른쪽, 우리가 봐서 서편에는 사직단을 두게 되는 그러한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좌묘우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주례라는 책에는 그 묘, 종묘를 뜻하는 묘 대신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좌조우사로 기록을 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궁궐과 종묘사직 앞쪽에 궁궐 전면에 관청을 두고 뒤쪽에 시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전조후시라고 알려진 원칙입니다. 원문에는 앞에 해당하는 전에 해당하는 글자로 얼굴 면자를 사용한 면조후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궐과 종묘사직 그리고 관청 주변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를 구획해서 백성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도시 전체를 감싸는 성벽을 또 한 번 쌓게 되는데 그 성벽을 우리는 곽이라고 부릅니다. 임금이 사는 성과 백성들이 사는 도시를 감싸는 곽으로 이루어진 이 중의 성벽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도성의 평면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도시는 또한 각 변마다 외곽의 변마다 3개씩의 문을 둬서 12개의 문을 만들고 각 문을 도로로 연결하면 그 도시가 바둑판 모양의 대로로 구획이 되겠죠. 이렇게 구획되는 도시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주례, 그 중에서도 고공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 역시 유교를 이념으로 건국한 나라였고 이미 주례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이 주례 고공기에 나오는 원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도시를 설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바로 이러한 고공기에 나오는 성과 곽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개념을 구분짓고 있는데 관자라는 책을 보면 안의 것이 성이 되고 성 밖의 것이 곽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안의 네모가 성, 그리고 바깥의 네모가 곽이라고 하는 것이죠. 5월 춘추라는 책에는 바로 성을 쌓아서 임금을 지키고 그리고 곽을 지어서 백성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성곽의 시작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곽, 성곽이라고 하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임금이 사는 성과 백성들이 사는 곽을 합쳐 부르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처음에는 성하고 곽을 구분해서 사용했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성뿐만 아니라 읍성, 방어용 산성 이런 것들을 대체로 다 성곽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한 나라의 중심지, 정치, 경제, 교육, 군사의 중심이 되는 곳을 도성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바로 조선의 도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임금이 사는 곳을 우리는 흔히 궁궐건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원적으로 보면 궁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고대의 주거 건축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보면 네모 두 개가 큰 방, 작은 방처럼 네모 두 개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덮어 있는 그러한 모양새인데, 이것이 바로 건축물을 뜻하는 말이었고, 나중에는 이것이 임금이 사는 궁실 또는 신위를 모시는 종묘와 같은 그러한 특수한 건물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궐이라고 하는 글자 또한 원래는 성문 양쪽에 세워져 있는 높다란 고대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우리는 임금이 사는 건축물을 궁궐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한양이 조선의 수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우선 지형적인 특징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대동여 지도에 있는 경조 오부도라는 뜻입니다. 경조는 서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서울 내에 5개의 부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 경조 오부도인데요.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동그랗게 화산의 분화구처럼 보이는 이 지점이 바로 한양이 되겠습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바깥에 아주 산맥들 뻗어나가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뻗쳐나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흔히 사통팔달이라고 하는 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기 좋은 교통의 요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한양은 백악산부터 서쪽의 인왕산, 그리고 남쪽의 목멱산, 동쪽의 낙타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면이 아주 가파릅니다. 자연스럽게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뜨게 되고, 안에는 평평하고 널찍한 그러한 곳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라는 이유로 바로 한양이 도읍지로 결정을 하게 되는, 한양을 도읍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지형적, 지리적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양의 남쪽에 큰 물이 흐르는데 한강이 되겠습니다. 이 한강이 서해에 맞닿아 있음으로써 그 당시에 육로보다 훨씬 유용했던 수운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바로 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양 안쪽을 보시면 이 4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나의 개천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물길을 보시면 바로 이 청계천이 이 한양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나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청계천이 나중에 중랑천으로 합류돼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양이라고 하는 것을 도읍으로 정한 이후에, 그러면 도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태조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도평의사사, 의정부의 전신이 되겠는데요. 그 한양으로 정도를 하게 된 것이 조선을 건국하고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해에 바로 이 도평의사사에서 태조에게 건의를 하기를 3가지를 반드시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친묘, 종묘를 가리키는 겁니다. 친묘는, 달리 말하면 종묘는 조종을, 할아버지를 뜻하는 조종을 봉안하고 효경을 숭상하는 것이요. 그리고 궁궐은 존엄을 나타내고 나라의 정령을 내는 곳이요. 그리고 성곽은 안과 밖을 엄하게 구별하고 나라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이 3가지, 이 모두는 마땅히 나라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즉
나라를 만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종묘를 만들고 그 다음 궁궐을 짓고 성곽을 쌓으라 라고 건의를 하게 되고, 태조는 실제로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1394년 한양으로 정도를 하자마자 바로 착수하는 일이 사직단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사직단이 완공되자마자 종묘를 만들게 되고 1395년 연말에 12월에 경복궁에 입궁을 합니다. 그리고 96년 1월 달부터 해서 18.6km 남짓되는 한양을 감싸는 성곽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건국 초기에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종묘, 궁궐, 성곽 쌓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한양의 지세와 그리고 경복궁이라고 하는 정궁, 그리고 종묘 사직의 배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영조 때 그 수성책자라고 하는 도성을 지키는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지도인데요. 도성을 지키는 군대가 세 군대로 나눠서 그 각각의 영역별로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그러한 한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백악이라고 하는 주산을 배경으로 앞쪽에 만든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왼쪽 동측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1395년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고 96년부터 해서 백악 정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을 따라서 18km 남짓되는 성벽을 쌓게 됩니다. 이 성벽은 산세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백악산, 낙타산 또는 타락산, 그리고 남산을 가리키는 목멱산, 그리고 서쪽의 인왕산, 이 네 개의 산줄기를 이어서 성벽을 쌓게 되고, 그리고 태종 무렵에는 이 광화문 앞으로 6조 거리가 완성이 됩니다. 관청가가 완성이 되고 태종은 이 관청가의 끝을 동대문에서 서대문에 이르는 종로길을 따라서 시전이라고 하는 상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종로 남편에 청계천을, 자연하천이었던 청계천을 범람을 막기 위한 그러한 인공적인 시설들을 보강함으로써 실제로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의 얼개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이 바로 종묘가 되겠습니다. 조상의 신위를 모신 그러한 곳이죠. 역대 조선의 임금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요. 동서로 긴 그러한 목조 건축입니다. 이러한 그 신위를 모신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성한 공간이고, 또 이러한 목조 건축으로 동서로 긴 그러한 특징 때문에 지금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인데 동양의 파르테논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종묘와 더불어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시설은 바로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단을 만든 것인데, 바로 동편에는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단, 그리고 서편에는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직단, 두 개의 단을 만들어서 사직단이라고 불렀고, 이 사직은 농사를 짓고 국가의 어떤 그 번영과 풍요를 비는 의미에서 오히려 종묘보다 먼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당시에 종묘와 더불어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더 종묘보다 격이 높았던 제사를 모셨던 그러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종묘와 사직을 건설하게 된 그 원리에는 바로 경복궁이라고 하는 정궁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사직단, 종묘, 그리고 경복궁을 만들게 되지만 사직단과 종묘를 배치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로는
바로 백악을 뒤로 하고 그 앞에 네모나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경복궁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태조 때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에 고종이 중건할 때까지 270여 년간 폐허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대 들어서서 다시 경복궁이 중건이 된 것인데요. 이 무렵이 1865년에서 1868년까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불과 경복궁이 중건된 이후 한 45년 지나서나 될까요? 1910년 우리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안타깝게 일제 식민 통치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때 중건된 경복궁도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90% 정도가 훼손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광복 이후 1990년에 이르러서야 경복궁을 원래의 모습, 고종 때 중건된 모습의 일부라도 되찾자라고 해서 1990년부터 이 중심축을 우선으로 복원 사업을 펼쳤고, 그러한 맥락에서 광화문도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감도는 사실 앞으로도 25년쯤 뒤에 2045년도 정도를 염두에 둔 경복궁 복원의 조감도입니다. 이 정도 복원이 됐을 때가 바로 고종 때 경복궁의 약 40% 정도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종 때 중건한 경복궁의 광화문이 되겠습니다. 2009년 복원에 앞서서 2007년과 2008년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 앞쪽으로는 6조의 관청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우리는 6조거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6조의 관청들 또한 임진왜란 때 경복궁과 함께 모두 소실돼 버립니다. 그리고 소실된 6조 관청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시대는 17세기 무렵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18세기의 한양도라고 하는 지도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로 봐서는 17세기 이후 18세기 무렵에는 6조 관청들이 어느 정도 다 복구가 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이 중건되는 고종 무렵에는 광화문을 기준으로 동편에 의정부, 그리고 서편에 삼군부라고 하는 문무의 최고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앞쪽으로 6조 관청들이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이 완성됩니다. 고종 때 완성된 모습은 바로 조선 전기 태조부터 태종대에 이르는 그러한 경복궁과 6조 관청의 모습을 다시 고종대에 들어서야 회복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조선의 백성들이 나와서 관청의 일을 보거나 또는 나라에 대한 어떤 염원 또는 바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여론 형성의 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간을 광화문 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양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광장은 서양의 아고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는 이름인데, 서양에서는 일찌감치 도시가 탄생하면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만들어졌었는데요. 동양은 광장이라는 이름 대신 작은 길이 중간의 길로 합쳐지고, 중간의 길이 다시 큰 길로 합쳐지면서 길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광화문 앞길이 바로 한양에서 가장 크고 넓었던 중심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관청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 민의가 반영되고 민의를 수렴했던 그러한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도 광화문 앞길은 뭔가 대한민국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광화문 광장을 적어도 100년 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그곳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목표 그림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바로 이 광화문 앞에 52m에 달하는 월대라고 하는 단이 있는데 바로 임금이 광화문을 나서서 백성들과 소통을 하는 그러한 곳을 가리키는 단이 되겠습니다. 이 월대를 복원하고 그리고 그 앞에 광장 일부를 이 동편에 있는 의정부 건물과 서편에 있는 삼군부 건물을 통합한 이 전면을 역사광장이라고 해서 이 앞에 전면부를 회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광화문 앞길이 사직로라고 하는 그러한 대로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 대로가 사실은 남쪽으로 약간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월대를 회복하기 위한 발굴조사 과정이나 이후 의정부 3군부의 복원 과정에서 상당한 그러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이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지금은 이 도로를 이렇게 남편으로 크게 U자형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만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지금 수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남쪽으로는 의정부와 3군부 동편, 서편으로 6조 관청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그 관청 가운데 6조 거리의 서편 부분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서편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재 놓여 있는 중앙광장에 포함시켜서 약 3분의 2 정도를 광장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뭔가 힐링의 공간으로 지금 되돌리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중앙을 기준으로 양옆에 동서로 나 있던 도로는 동편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렇게 동편으로만 도로를 두고 중앙과 서편의 광장을 넓혀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와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들이 결코 현재의 우리 시간추를 조선시대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이러한 그 광화문 앞에 육조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역사성과 장소성을 일부나마 회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이곳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올바로 회복해서 물려주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이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복궁 동편에는 창덕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태종대에 만들어집니다. 경복궁 궁궐 후에 경복궁 건설 후 10년 뒤에 이궁 또는 별궁의 성격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동편으로 확장된 궁궐이 바로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이 전궁이고 동편의 창덕궁과 창경궁이 별궁인 두 개의 궁궐 시스템이 조선 전기에 운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이 동궐도라는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덕궁을 만들었던 태종 임금은 자연하천이었던 청계천을 호안의 정비를 통해서 정비된 하천으로 만들었고 오른쪽의 지도는 영조 때 청계천을 준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그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창덕궁을 정궁으로 중건을 했고, 그에 따른 별궁으로 서편에 경희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만들게 됩니다. 서편에 있는 궁궐이라고 해서 우리는 서궐이라고 부르고, 경희궁을 그린 그림 또한 잘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희궁은 현재 원래 건물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궁궐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 동쪽에 있던 정문, 흥화문이라고 하는 문이 신라호텔 있는 영빈관 자리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서울 역사박물관 뒤편에, 제자리는 아닙니다만 뒤편으로 옮겨지면서 경희궁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원래의 건축물로 남아있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희궁의 남쪽으로는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던 경운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덕수궁이라고 불리죠. 원래는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피난을 갔다 돌아와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다 라고 해서 정릉동 행궁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광해가 왕이 되면서 창덕궁으로 이어할 무렵 선왕이었던 선조가 머물렀던 궁궐이다 라는 의미로 경운궁이라는 궁호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운궁은 실제로 궁궐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고 있다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궁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1907년에 고종이 폐위가 되면서 두 번째 황제였던 순종 황제가 창덕궁으로 이열을 하게 되고, 고종이 이 경운궁에 머물렀던 이유에서 순종 황제는 아버지인 고종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덕수궁이라는 궁호를 내려줌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이곳을 덕수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는 조선 전기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그리고 대한제국기에 이 경운궁, 그래서 고종 때 중건된 경복궁을 포함해서 5개의 궁궐을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그러한 도시로 지금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제궁을 선포하면서 황제가 할 수 있었던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곳이 천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는 이곳을 환구단 또는 원구단이라고 부르고, 그 부속 건물인 황궁우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 우리가 지금 그 조선이 한양이라고 하는 곳을 도읍지로 정해서 그 도읍에 경복궁을 필두로 종묘사직과 그리고 여러 개의 궁궐들을 만들고, 경복궁 광화문 앞을 관청거리를 조성하고, 그리고 시전과 청계천을 정비함으로써 전체적인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구획된 그러한 원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서울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리고 유래가 드문 그러한 역사 도시로 홍보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